네, 총선의 시즌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이 시간에는요. 큰 주제 3개 정해서 한 주간의 주요 정치 이슈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붙인 대문의 이름이 바로 총선 탑3입니다. 두 분의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환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이종근 평론가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먼저 녹취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방이 경제다, 순방이 민생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해외 순방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외교 참사뿐만 아니라 그게 안보 참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취소했느냐에 대해서 북한의 도발 우려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행위 자체가 민생과 경제를 위한 순방 외교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망치는 행위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통령이 순방을 연기하면서 여러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이유를 밝혔다고 하죠. 의사단체 총파업 그리고 북한 도발 뭐 그런 게 이유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김성환 의원님. 충분한 설명이 되셨습니까? 아주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의아해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해외 순방을 떠나기 한 달 전쯤에 취소를 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또 외교하는 게 방문 일정이 뭐 실무 방문 정도라면 모르겠는데 예. 그게 아니라 독일은 국빈 방문이었어요. 그리고 덴마크는 공식 방문이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국빈 방문을 한국 대통령이 몇 번 가겠습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몇 달 전부터 준비했을 거거든요. 하다못해 우리가 동네 식당을 가더라도 일주일 전에는 예약하는데요. 예. 그런데 나흘 전에 느닷없이 취소를 해놓고 제대로는 설명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 때문에 취소를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다가 나중에 가서야 뭐 민생을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북한에 뭐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민생 어려운 게 뭐 어제 오늘 일입니까? 사실은. 그리고 북한이 리스크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 작년부터 계속됐던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취소를 한 거는 결국 이른바 김건희 명품백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특별대담에서 밝혔는데 의혹이 명쾌하게 해소가 안 됐고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다시 예를 들어 대통령하고 전용기에 타는 모습에 비춰지더라도 예. 비춰지는 순간 벌써 논란이 될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같이 가면 이제 순방 외교도 시작하고 공개 활동을 시작할 거라고 하는 부담감. 안 타면은 왜 안 탔느냐라고. 뭐 KBS 앵커는 특별대담에서 질문하더라고요. 예. 부부싸움 하셨냐고. 그러니까 부부싸움 했냐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가 뒷얘기가 나오겠어요. 결국 묘지는 총선 앞두고 리스크가 커질 수 있겠다. 그래서 좌고우면하다가 결국 막판에 가서야 뭐 나흘 남겨놓고 해외 외교 순방 외교를 취소했다. 많이 수년이라고 표현하던데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제가 그냥 취소라고 표현한 겁니다. 오해하지 예. 마시고요. 예. 그렇게 했다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 의원님도 역시도 혹시 순방 연기 보고 지금 말씀하시죠. 이거 뭐지 그러진 않으셨어요? 놀랬죠. 예. 저는 시기와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김성환 평론가의 말씀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예. 외교라는 것은 예측 가능해야 돼요. 예. 양국 관계는 물론 물밑에 여러 가지 어떤 협상도 공개되지 아니할 협상이 있지만 그러나 일정만큼은 공개를 하고 서로 준비를 하고 하는 그런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갑작스럽다 하는 건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야당의 비판은 좀 적절하지 못하고 아쉬운 점이 있어요. 예. 이를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외교와 관련된 논평이거든요. 저는 외교와 관련된 논평은 조금만 더 다른 어떤 국내 정치의 논평보다 한 단계 조금 더 숙고해야 된다. 양국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 양국 관계와 관련된 그것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 논평을 해서 물론 대통령이 잘못했다 잘했다 하는 논평은 언제나 야당이 할 수 있지만 상대 국과 관련된 어떤 문제잖아요. 그러면 수위에는 좀 조절했어야 됐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게 또 이거예요. 비토크라시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정치. 즉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갔다 그러면 평론가님 아까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가면 가는 대로 욕했을 거예요. 바로 아니 지금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뭐 순방을 해? 지금 좀 전에 순항 미사일
미사일을 동해상에서 미상에 순항 미사일 저렇게 쏘아댔는데도 뭐 지금 갈 수가 있어? 그리고 여전히 순방 외교를 해? 라고 비난 안 했을까요? 저는 비난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둘 중에 만약에 안 가면 안 간 대로 어떤 점을 인정을 하면서 비판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예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2003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첫 미국 방문을 합니다. 미국 방문에서 뭐 몇 가지 어떤 잡음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미국 방문 그러니까 이 진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무난하게 어쨌든 끝났다라고 한나라당이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첫 논평을 노무현 대통령 방미의 성과를 굉장히 인정한다. 공론을 인정한다. 이렇게 논평을 했거든요. 저는 네. 외교는 어찌됐든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인정하고 또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국에 대한 어떤 문제도 있으니까 다만 국내 정치와 조금 더 좀 수위를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외교를 한 게 아니잖아요. 가야 외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을 가야 외교를 하는 거고 독일을 가서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야당이 혹독하게 비판을 한다 그러면 그건 좀 국익과 관련되는 문제니까 외교를 비판하는 데 있어서는 좀 지나치게 비판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그 어느 대통령이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은 외교 앞에서는 여야가 없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 말씀은 동의하지만 좀 가서 외교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외교 결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예요. 독일에 국빈 방문하겠다고 했다가 다 준비해놨는데 갑자기 안 하겠다 그랬죠. 그리고 경제사절단이라고 해서 이번엔 또 특별히 소부장 MOU 맺는다고 했다 그러잖아요. 독일 제조업 강국이거든요. 우리 가가지고 지금 내수도 다 침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출 문제나 이런 것들을 MOU를 맺거나 이렇게 하면서 활로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가서 그렇게 하길 바라는 마음이 누구든 없겠어요. 근데 대통령이 안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독일에서도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안 왔으니까 대통령이 외교 결례를 범한 건데 하지도 않은 외교에 대해서 왜 제대로 못했느냐라고 비판하는 건 지나치다고 말하는 건 그건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보고요. 둘째로 순방 외교 가도 비판 안 와도 비판 뭐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이 가는 걸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를 국빈 방문에 동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고민을 했다고 다 보도를 하고 있어요. 언론이 이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서 외교를 하는 것에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같이 동행하는 거에 관해서 대통령실이 큰 부담을 느껴서 이번에 취소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김성환 평론가님께 제가 다시 드리지만 첫 번째 독일 문제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 가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사국의 문제예요. 우리가 우려는 할 수 있지만 당사국의 결례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비판하는 것이 저는 그거 역시 가지 않았어도 외교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지금 논제를 다른 쪽으로 바꾸지 말자는 거죠. 자, 지금까지 민주당의 논평들을 제가 다 뒤져볼까요? MOU 체결 전부 다 허울뿐이다. 순방 외교, 방문 외교 하나도 성과가 없다. 실제로 성과가 없지 않았던 부분 하나도 인정을 안 했어요. 방산과 관련돼서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국가 전체 수출에서 방산 수출에서 미국과 독일에 버금가는 지금 수출을 해왔고요. 특히나 가장 우리가 지금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중동 지방이에요. 중동의 제2의 특수와 관련돼서 하나도 지금 그 민주당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중동 가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순방 외교에 대해서 민주당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했다가 안 가면 안 간 대로 지금 또 맹렬히 비난을 하고 MOU 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가서 순방 외교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지금까지 했던 어떤 입장과 정반대다. 역시 비토크라시다라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김건희 여사 얘기입니다. 자, 김건희 여사 얘기는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모든 논제가 전부 다 기승전 김건희. 이것도 역시 김건희입니다. 만약에 이것도 이래요.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김건희 여사를 그러니까 함께 해서
욕먹고 함께 하지 못해서 욕먹으니까 이 모든 건 김건희 여사 때문이다. 외교를 김건희 여사가 다 망쳤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 김건희 여사의 그 파우치와 관련된 문제는 따로 별개로 다시 얘기해야 되지만 외교와 관련돼서 외교가 다 김건희 여사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인상 지우려고 하는 게 프레임이라는 거죠. 예. 근데 저희 파우치가 맞습니까? 파우치는요. 조그마한 서울의 소리라는 파우치입니까? 그런 집단에서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집단에서 첫 번째 보도를 했을 때 파우치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보도에서도 파우치라고 표현했고요. 네. 자, 저 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그 질문 드릴게요. 두 분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각자 한번 질문 각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안 가서 좀 여러 가지 논란이 난 게 총선에서요. 영향을 줄까요? 저는 이게 처음에 발표가 되고 방송에서 바로 이제 논평을 요구받았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대통령실이 드디어 정무적인 감각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무적 감각이 대단히 떨어졌다고 늘 전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정무적인 어떤 판단을 좀 해야 된다. 사실 진짜 그 의료계 파업 국민의 생명이 담보되는 문제잖아요. 또 순항 미사일 쐈잖아요. 전 불안한 정세 속에서 선거를 앞두고 더욱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정무적인 판단이다. 예. 정무적 판단이라고 얘기하시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요. 북한의 리스크라고 하는 게 이게 어제 오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논리를 대기는 궁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아까 이제 야당과 관련해서 야당이 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냐. 야당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민의 시선이나 또 하다못해 보수 언론들도 일제히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라고 지적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서 제가 말씀드린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무기 수출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국격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진국 지도자 중에서 우리나라 무기 수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시하고 다니는 대통령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 한 명밖에 못 본 것 같아요. 무기 수출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나 왜냐하면 누구를 살상하는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치적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국방부 장관이나 아니면은 군 관계자들이 그 관계자들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로 보통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 적절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김건희 여사 관련되는 문제에서요. 마치 허황된 논리로 우리가 추측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내용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보수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얘기를 기초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대통령실 관계자 코멘트가 이래요. 그러니까 대통령 해외 순방을 갈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49대 51이었다. 계속 그걸 두고 고민했다. 근데 마지막 나흘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거 핵심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가방과 관련해서 정무라인 아까 제대로 작동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정무라인 작동했어요. 여당에서도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거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 나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대통령실에 건의했다는 얘기까지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까지 저는 부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업들도 이미 지난달 말부터 이 명확하게 대통령실에서 지침을 안 줘가지고 이게 확실히 나가긴 나가는 것 같은데 뭔가 입장이 분명하게 우리한테 오지 않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라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기자들도 그 얘기를 포착을 했다 그래요. 대통령실에 문의하지 않았겠습니까? 대통령실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실 출입기자들 상대로 해서 엠바고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보도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나흘 전에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나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국빈 방문이. 그럼 당연히 리스크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고 김건희 여사 문제라고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또다시 도돌이편데 반론 제가 잠깐만 드릴게요. 처음에 짧게만 드릴게요. 시기와 관련돼서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전제를 했고요. 내가 이 나흘 남겨놓고 잘했다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지금 질문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인데 김상훈 평론가님의 전체 포션에서 차지하는 한 70%가 김건희다. 인정이다. 그것과 지금
순방 외교의 취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나요? 지금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 때문입니다라고 공식 논평이 있는 게 아니라 추정 그리고 그래 기자들한테 엠바고를 붙여서 여전히 김건희 여사 때문이야. 김건희 여사가 외교를 망쳤어. 이렇게 프레임을 걸려고 하는 것이지. 대통령께서 저기 외국 가실 때 그 여사와 그 동행을 좀 하다 안 하다 그랬으면은 이렇게까지 얘기 안 나오진 않아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비판을 하려면 앞으로 해외 순방에 대해서 또 해외 방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조언이라든지 혹은 전망을 하나 따로 떨어뜨리고 앞으로 총선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이 국정을 어떻게 발목을 잡을 건가에 대한 문제가 별개로 얘기돼야 되는데 그것이 혼재돼서 무슨 알겠습니다. 이야기만 나왔다 그러면 뭐든지 다 김건희 여사 이렇게 논쟁이 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다음 주제가 있으니까요. 제가 뭐 반론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총선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가에 대해 대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저는 이번 문제가 생각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이번 문제가 하여튼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를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기 잠깐만 식히고 오겠습니다. 물 한 잔씩 들고 계십시오. 네, 이슈앤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그리고 김성환 평론가님과 지금 정치현안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총선 얘기 좀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얘기하겠는데요. 오전에 또 단수 공천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의원님, 오늘 발표에서는 어떤 점 눈에 띄시던가요?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지만 일단 큰 잡음이 없이 무난하게 연착륙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특히나 대통령실이 내리꽂는다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히 대통령실에서 내리꽂는다라고 생각하는 윤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단수 공천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계속 그것이 지금 경선을 불복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좀 발목을 붙잡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오늘까지도 사실상 결정적으로 불복 선언을 하거나 무소속으로 나가거나 제3지대로 가겠다라고 선언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고요. 그게 2020년도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 공천 번복이 있었어요. 황교안 대표하고 김영호 공관위원장하고 막 서로 대치를 하고 하면서 공천 이거 안 돼. 공관위에서 하는 거 인정 못 해. 이거는 바꿔야 돼. 하면서 서로 대치를 하고 이것이 결정적으로 총선에서 참패를 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수 공천이 문자를 벌써 지역별로 3번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의 제기를 한 분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이나 2016년도에 비해서 불복 사례가 없다. 그러면 무난히 연착륙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2020년에는 사회부 기자를 해가지고 정치 뉴스를 많이 안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의원님은요? 아니요.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무난하게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본다고 치면 이제 쉬운 문제 잘 풀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뒤쪽에 가장 마지막에 제일 어려운 시험 문제 킬러 문항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영남 지역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공천하는 과정이 우리가 이렇게 큰 틀 안에서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역구에서 싸우는 후보들은 아주 세밀한 거 가지고도 지금 싸우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각 지역구별로 여론조사를 돌렸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용산 공천만 관심을 가지면 돼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지역에서는. 왜냐하면 이른바 용산 참모가 들어갔던 데 중에서 용산 참모를 단수 공천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당선 가능성이 있어라고 판단하면 경선 그냥 붙여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사정 하나하나를 다 들여다보지 않는 한 쉽게 섣불리 단정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핵심은 공천은 말이 안 나오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반발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튕겨져 나와서 다른 당으로 옮기기 시작하거나 무소속 출마하는 게 제일 껄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무난하게 그런 후보들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측면은 일단 쉬운 문제는 잘 풀고 있다. 현재까지. 왜냐하면 쉬운 문제 풀다가 틀리면 점수가 엄청 깎이는 거거든요. 요즘 수능은 좀 국어 시험 1교시에서 장문 화작이 참 어렵게 나오곤 합니다. 자, 그러면 녹취 하나 더 듣고 오겠습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자, 김 의원님. 언론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개항을 해서 이른바 명룡대전 이제 성사됐다고 말이죠. 또 뭐 이재명 대표가 돌덩이가 돼버렸네요. 뭐 비대위원장은 사과 얘기하면서 사지선다 문제도 내고 막 그러던데 민주당이 수능 시험 보는 건 아닐 텐데 말이에요. 그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 하면서 불도저 보는 걸 배워가지고 오셨나? 왜 이렇게 뭐 돌덩이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명령대전이 성사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전부터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럼 원희룡 전 장관의 어떤 출사표 던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지역구에 그냥 나갈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뭐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근데 글쎄요. 상처를 어느 정도 입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원희룡 장관이 당선될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낮다고 보는데요. 원희룡 장관은 저도 나는 이기는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과연 어느 정도 정치적 상징성을 얻을 수 있을까. 이재명 대표랑 싸워서 지더라도 예. 생각보다는 지금은 좀 싸워서 저도 화려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한 6개월쯤 지나면 그 효과도 다 약발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김 의원님, 유동규 본부장도 나간다고 하는데 그 유세 과정에서 진짜 심한 소리도 많이 하지 않을까요? 그건. 근데 많이 할 텐데요. 근데 그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뭐 유동규 본부장은 뇌물범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자 희생자인 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구속 기간도 만료돼서 좀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는 똑같은 처지니까 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겠는데 문제는 이른바 정강훈당으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민주당 표를 갈라먹겠습니까? 국민의힘 표를 갈라먹겠습니까? 결국 국민의힘 표를 갈라먹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돌덩이 치우러 온 원희룡 장관한테도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보수 진영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단일화를 목적으로 나오는 거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것도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원희룡 장관이 질 거라고 예상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원희룡 장관이 현재까지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크진 않아요. 맞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계양을이라는 지역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 거는 뭐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뛰어든 것이고요. 중요한 건 원희룡 장관이 거기 가서 계양을에서 승리만이 아니라 사실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천의 13개 지역구는 스윙 보트다. 스윙이에요. 그야말로 어느 쪽이 쫙 한꺼번에 몰아주고 어느 쪽은 한꺼번에 몰아주고 이를테면 4년 전에 21대 총선에서는요. 13곳 중에 11곳을 민주당이 몰아줬어요. 그리고 2곳이 하나는 윤상현 무소속 한 곳은 국민의힘 그러니까 둘 다 국민의힘이라고 치면 11대 2잖아요. 그런데 지난 2년 전에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건 지역구가 아니라 선거구잖아요. 시군구 10개 중에 10개를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이 득표율에 앞섰어요. 그것은 무슨 소리죠? 바람에 의해서 스윙 보트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람을 어느 쪽이 일으키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근데 이 유의미한 패배를 말씀하셔서 만약에 패배한다 하더라도 원 장관이 나가고 와 이게 벨트화돼서 인천에 바람을 일으켰어. 10석을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기고 한 석을 원 장관이 졌어. 이건 서사가 된다는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서사. 예. 그렇다면 그 의원님 여당의 불모지라는 그 수원벨트 말입니다. 거기에 한 3분의 정치 신인을 딱 앞세우더라고요. 자, 이 전략은 잘 짰다고 보십니까? 일단 벨트화하는 건 잘 짠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은 5개 지역을 다 졌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 특히나 남부 쪽에서의 상징을 전부 다 잃어버린 셈이에요. 거기는 정말로 국민의힘으로서는 아픈 곳입니다. 그러면 이 아픈 곳을 각계전투해서는 안 돼요. 벨트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토리를 갖고 같은 스토리야 하고 이제 공성전을 벌여야 되거든요. 성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건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스토리가 아쉬워요. 이를테면 두 전직 관료와 한 사람의 뭐 사회심리 전문가 이런데 이 세 사람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 이미지가 좀 필요했었어요. 한 사람 정도는 그래도 중진이나 그런 어떤 정치적 서사가 있고 그 사람을 구심점으로 해서 이렇게 한 4사람 정도의 전문가 그룹이 형성이 되면 어느 정도는
파괴력이 있을 것이고 또는 중진이 아니더라도 정말 임팩트 있는 인지도가 전국적으로 있는 명망가 이런 사람이 벨트화돼야 되는데 지금 이수정 교수를 빼놓고 두 사람은 아무리 무슨 장관이더라도 인지도가 너무 낮아요. 야, 김 의원님의 평가가 또 궁금합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이 초반에 전략을 잘 짰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예. 이른바 벨트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는 또 지금 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니까요. 국민의힘의 마땅한 후보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기도 하고요. 예. 이런 지역에서 공천이 시작됐다고 하는 거는 국민의힘 전략 차원으로도 일단 먼저 하고 선거운동에 빨리 들어가게 해주는 차원에서도 그건 뭐 굉장히 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수원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경기 지역 같은 경우가 아마 국민의힘이 판단할 때는 제일 전략 지역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낙동강 벨트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7석 가지고 갔거든요. 예. 지금 공약하겠다고 중진들 다 이동시키는 지역이 거기예요. 예. 거기 빼면 영남에서 민주당은 완전 전패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예. 거기서 그동안에 총선 때마다 민주당이 강세 보였던 지역을 가져가게 되면 예. 영남에선 한 2석 진짜 갖고 가는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예. 그럼 공략하고요. 수원이 바로 또 그런 지역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수원이 야세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그리고 5개 무까지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예. 지난 총선에서도 싹쓸이 해가지고 민주당이 이긴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걸 갖고 오면 경기도 지역을 흔드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맞지만 근데 김용남 전 의원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박문규 전 장관 내려온 거에 대해서 이번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은 현 행동으로 보여줬잖아요. 뛰쳐나갔잖아요. 제가 두 분들이랑 오늘 처음 이렇게 같이 토론을 하고 있는데 두 분한테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두 분이 뭐 상당히 반대를 해서 반대만 하면 반대를 하시는 분은 오히려 했는데 보니까 또 수긍할 때는 또 이렇게 수긍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9574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평론가님. 시원한 평론 듣기 좋습니다. 이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의원님 오늘이죠? 아니 오늘인가요? 내일인가요? 대구, 경북, 영남권 면접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또 여기서는 어떤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될까요? 대구는요. 예. 대구는 방법이 없습니다. PK는 방법이 있어요. 왜? 어떤 방법? 험지가 있어요. 부산 경남은 이 험지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낙동강 서부 예. 그러니까 낙동강 벨트의 이쪽 양산, 김해, 사상, 강서 이쪽은 전부 다 민주당의 성지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아니 어쩌다 보니까가 아니라 성지예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몇 번이나 내려가서 떨어져 갖고 바보가 돼서 대통령이 된 서사가 있잖아요. 예. 또 문재인 대통령이 내려가서 평산책방을 만든 서사가 있는 그런 성지를 지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공격해라라고 중진들한테 내려보낼 수가 있는데 TK는 내려보낼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불출마를 설득을 해야 돼요. 그래 아니면 갑작스럽게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뽑아 올려야 되는데 2022년 선거에서 잘못한 게 바로 그거거든요. 예. 중진들을 제대로 설득해서 어딘가에 가서 싸우자라고 하지 못하고 그냥 엉뚱한 곳으로 그냥 내리꽂았어요. 그것도 며칠 안 남기고. 그러니까 전부 다 참패를 하고 엉망진창이 돼버렸거든요. 이번에 포인트가 그겁니다. 그야말로 주호영 예를 들어서 주호영 의원 한 사람을 상징으로 한다면 5선인데다가 사실상 굉장히 무난하게 수성에서 무난하게 지금까지 된 사람이에요. 원내대표까지 하고 그러면 주호영 의원을 어떻게 대우하면서 연착륙하느냐. 이를테면 이런 스토리가 굉장히 큰 앞으로의 모멘텀이 될 겁니다. 예, 김 의원님. 근데 그곳에 지금 말씀하신 대구 말입니다. 거기에는 뭐 유영하 변호사 또 최경환 전 장관 친박 이렇게 분류되는 분들 아닙니까? 네. 그분들 등장한 걸 두고 야권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중해야 할 분들이 나온 거 이거 그쪽에 계신 유권자들 무시하는 행태 아니냐 그런 주장도 야권에서 하는데 그거는 공천에서 변수가 될까요? 그건 야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그냥 언론에서 그렇게 규정하더라고요. 최경환 전 장관은 그냥 유동규 본부장하고 같은 급으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로 다 답을 대신하면 어떨까 싶고요. 유영하 변호사는 계속 지금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참 국민의힘 입장에서 고민스러운 부분일 것 같아요. 이거 시스템 공천입니다. 이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웠었잖아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다고 하는 특검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던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 뭐 사면은 문 전 대통령이 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뭐 대구 경북 지역의 지지율 떨어진다는 소리만 나면 그냥 득달같이 달려가서 박 전 대통령 손잡거나 통화하거나 뭐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에 가가지고 참석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호위무사라고 불리는 사람을 그냥 우리 시스템 공천입니다. 그리고 컷오프 이렇게 끝낼 수 있겠는가.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일 것 같은데 그건 한번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관심일 수는 있겠지만 예. 특히 대구 경북은 진짜 방법이 없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다못해 주호영 의원의 경우에 만약에 어찌됐든 희생을 요구했을 때 난 여기 지킬 거야 이렇게 했을 때는 컷오프 할 건가? 그럼 경선 붙이면은 과연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왜냐하면 대구 경북 지역은 당원 비율을 50% 잡았단 말이에요. 지금 수도권 지역은 20%밖에 안 잡아줬어요. 예. 그럼 왜 당원 비율을 TK 지역을 높게 잡아줬을까요? 저는 그거의 복선을 깐 거라고 생각해요. 당원들은 이미 너무너무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뭐가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호영 의원이 이른바 찍혔다고 하는 거 모르는 당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거기에 맞붙는 상대를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당원들은 선택적으로 전략적으로 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저는 그렇게 응답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런 인사들이 김기현 전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날아가는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그때는 굉장히 당이 좀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있다. 보기에도 공천 문제가 덜그덕거리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주당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네. 아직 초반이긴 합니다만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으로 객관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대단히 문제가 있죠.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마치 한나라당과 새누리당과 미래통합당의 예전의 그 공천 파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를 다 되돌아보면 왜 그러냐면 이거거든요. 중요한 건 이해찬 대표의 케이스가 돼야 돼요. 이해찬 대표가 이번 2020년 선거에서 뭐부터 시작했죠? 불출마 선언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스템 공천을 내가 완성하겠다. 그리고 완전히 진짜 이 칼날을 휘둘렀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투명하게 한다고 선언을 하면서 모든 그런 상황들을 계속 자신이 공표하고 이야기하고 하니까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역사상 그렇게 드문 상황 공천 불복이 없었어요. 2020년 선거에서. 예. 그런데 그렇게 자랑스럽던 그 민주당이 거꾸로 당시 똑같이 헤매던 그런 이쪽 국민의힘 계열 정당과 똑같은 상황이 되고 있어요. 예. 가장 중요한 건 주류의 자기 희생이 없다는 거예요. 예. 친명계. 그러니까 칼날을 휘두르려면 그래. 우리도 다 내려놨어. 아니면 내가 다 내려놨어. 라는 예. 모습을 보여야 칼날을 당하는 사람도 저쪽도 저렇게 됐는데 하면서 공평성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친명계라고 하는 쪽에서는 아무도 나서지 그렇게 잘리지 그런 어떤 배제된 사람이 없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딱 민주당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친박 찐박 있죠. 예. 그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을 되풀이하고 있어요. 예. 즉 친명과 찐명. 대표적인 게 문학진 의원 케이스거든요. 예. 나중에 또 말씀을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문학진 의원은 친명 중에 친명이었어요. 이재명 대표한테 제일 먼저 손을 내밀고 예. 그다음에 그 공으로 평택 항만공사 사장까지 줘요. 예. 그러니까 이 문학진 의원은 그야말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속속들이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에게 자신의 보좌관 출신이었던 안태준 후보한테 갑작스럽게 30점이라는 예. 그런 어떤 뭐 포인트를 이야기하면서 물러나라. 그러니까 친명도 필요 없다. 찐명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의원님 말씀대로는 진짜 민주당이 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좀 늦게 나섰다.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재명의 사이다가 다시 발동되기를 기대하는 측면들도 있을 거라고 봐요. 전 사법 리스크가 좀 발목을 잡은 측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걸 지나치게 의식해서 몸이 굼뜨거나 아니면 어떤 결단을 내릴 때 결단을 못 내리는 현상으로 이어진다면 그럼 민주당한테 굉장히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뭔가 좀 나선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요. 그 문학진 의원 말씀하셨지만 결국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님 뭐 이렇게 지지율 낮게 나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정리하는 작업에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당 지도부 가운데 조정식 의원한테도 친명계 쪽에서 용퇴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 작업에 좀 늦었지만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금 초반부니까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찐명 친명 얘기하시는데 찐명 친명이 아니고요. 찐윤 친윤 이거를 먼저 윤핵관 얘기는 먼저 여당 쪽에서 나왔어요. 집권당 쪽에서. 지금 공천은 거기서 어떻게 될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얘기하는 거니까 민주당 얘기를 좀 얘기를 그러니까 하면 민주당도 예.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 안에서 자기 희생을 얼마나 할 것인지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얼마나 공정하게 하는지를 보여주면서 희생을 요구하고 그게 또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지 이게 민주당도 공천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짧게요. 왜 찐명이라고 하냐면 더민주혁신회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민주혁신회의라는 원외 집단이 찐명인 건 다 알려져 있고요. 그중에서 네. 정의찬이라든지 혹은 강유현이라든지 한총련 의장 출신들이 지금 떨어져 나간 건 빤히 아는데 이 지금 안태준이죠. 안태준 후보가 바로 더민주혁신회의 출신이라는 걸 그 집행위원 출신 그다음에 바로 성남 시장 시절에부터 경기도 경기도지사 시절까지 온갖 요직을 전부 다 줬어요. 강의원이랑 정의찬 같이. 그러니까 찐명이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야 그 문학진 의원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경기도 비선 중에 하나다. 그리고 정진상과 완전히 친구다. 누구 입으로 얘기한 겁니까? 문학진 의원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짧게 한다. 자, 그런데 오늘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저기입니다. 그 이재명 대표 의원실에서 컷오프 논의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 비공개 회의를 예. 열었는데 컷오프 논의를 했다. 거기에 뭐 그 민주당에서 물론 아니라고 했지만 말입니다. 예, 뭐. 예. 근데 뭐 저는 논의를 안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논의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당내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근데 거기에 이른바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의원이 참석을 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공식 라인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근데 그거는 저는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 그러면 적절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예. 거기에 따르는 이재명 대표가 공정하게 희생을 요구하거나 공천을 하는가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그거는 부적절한 행위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이 특히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혁신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분명하게 원칙을 지키면서 시스템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띤 토론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정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